신흥사 설명을 해드릴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는 이 나무는 신흥사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회화나무라는 겁니다.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400년 된 나무입니다. 400살 된 거죠. 자, 이 회화나무 같은 거는 우리나라 향교나 서원 아니면 오래된 절 같은 곳에 가시면 이 회화나무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 심는 나무는 아니고 이런 오래된 절이나 서원, 향교 같은 곳에 심는 나무입니다. 이 회화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심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귀신을 막아준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 같은 곳은 좀 부처님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앞에서 그거를 막아준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나무는 400년 전에 이 절이 다시 지어질 때 그때 심은 나무예요. 지금 그때부터 쭉 커서 이렇게 4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거죠. 자, 이 나무는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도 있고 아까 서원이나 향교 같은 데는 공부하는 데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과거 시험을 막 쳐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걸 장원급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원급제를 해서 집에 돌아올 때 이 나무가 그때 딱 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나무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장원급제 해서 올 때 모자를 쓰고 오는데 거기 이렇게 좀 길게 나무를 하나 꽂아줘요. 위에 있는 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꺾어서 거기에 꽂아주는 거죠. 그걸 어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절이나 서원 향교 같은데 이 나무를 심어두게 된 거죠. 네, 울산은 지금은 대나무가 유명하죠. 그런데 그 전에 유명했던 나무는 방구대 한각화 천전리 각석이 있는 구량리라는 마을에 있는 600년 된 은행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울산을 상징하는 나무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앞에서 얘기했던 신흥사의 이 회화나무가 400년이 됐다 했죠. 이 나무가 또 울산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화나무를 지나서 계단을 조금 더 올라오면 이 신흥사의 입구인 사천왕 문이 있습니다. 이 사천왕은 부처님 세계로 사람이 올라갈 때 그걸 처음으로 지켜주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부처님 세계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들은 보통 조각으로 사천왕을 새겨놨어요. 그런데 여기 신흥사는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들은 4명이죠. 그러니까 다 각자 무기가 다르고 하고 있는 손동작이나 몸짓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볼 것이 단청 반자죠. 단청이라는 것은 건물에 색칠을 해놓는 거예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단청,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단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이 있죠. 자, 절에 가면 보통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가파른 곳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부처님 세계는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묘사를 한 거예요, 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가서 점점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입구를 이렇게 받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신흥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에 있는 호국사찰 신흥사입니다. 자, 앞에서 사천왕문을 지나서 계단을 따라 쭉 올라오면 이제 대웅전, 그리고 구대웅전, 지금은 응진전입니다. 그리고 삼성각, 이렇게 건물 세 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신흥사는 우리 신라시대 때 문무왕 때 만든 절입니다. 자, 문무왕은 불교를 굉장히 깊게 믿었던 왕인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직접 용이 돼서 이 신라를 지켜주겠다 라고 유언을 남겼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해바다를 따라서 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절들을 다 호국사찰이라고 합니다. 호국사찰이란 말은 그 불교,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는 절을 호국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사도 만들어진 건 호국사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진 건 아니고 중간에 잠깐 절이 없어졌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626년에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는 울산에 경상 좌병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장군으로 부임해서 온 사람이 이 절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나무 있었죠. 회화나무. 그 회화나무도 그 사람이 심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입구로 올라와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대웅전이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이 바로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절에 가면 다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부처님, 그 절에서 모시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도 있죠. 여러분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아미타도 부처님입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은 뭐 하는 부처님이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거기가 극락이라는 곳인데 그 극락을 다스리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지금 이 신흥사에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자, 지금 불상은 1600년대에 만든 불상이에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엑스레이나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안에 속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흥사에 있는 이 부처님도 400년 가까이 됐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조사를 한번 해본 거죠. 하니까 안에서 종이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복장유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불상 안에서 나온 것들을 다 복장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는 어떤 게 써져 있었냐면, 아까 신흥사가 신라시대 때 건흥사로 만들어졌다가 조선시대 때 다시 만들어졌다 했죠. 그 다시 만들 때의 과정, 그리고 그때 이 건물을 만들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돈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흥사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신흥사에 돈을 누가 이렇게 많이 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불상도 400년이나 됐고 안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을 한번 쭉 봤고요. 우리는 단청반자를 보러 구대웅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은 응진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대웅전이었어요. 그런데 대웅전을 새로 지으면서 여기 작은 건물은 응진전으로 바꿨습니다. 응진전은 응진이 뭐냐면 부처님의 제자를 응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딱 보면 저기 정면에 부처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그 양옆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건물 주변은 저기 조각이 안 돼 있는 제자들은 그림으로 건물에 쫙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달라요. 제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부처님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단청반자를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신흥사 단청반자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 했죠. 아주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떤 그림이 있냐면 불교하면 딱 생각나는 연꽃 그림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덩쿨 무늬, 여러 가지 꽃 문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딱 보면 이건 연꽃이구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건 뭘까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다 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꽃들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만 있는 게 단청이 아니고 옆에 있는 나무, 기둥이죠. 이게 기둥, 그리고 대들보, 여기에도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둥 위를 머리초라고 하는데 머리죠. 기둥의 머리니까 머리초라고 하고, 여기에 이렇게 단청을 그려 넣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흥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들보가 있어요. 이 대들보 끝에 보면 그 먹으로 대나무 같은 걸 막 그려 넣는데 저건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흥사가 문화재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신흥사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님 머리 위쪽에 단청반자 3칸이 용이 그려져 있어요. 이 불교에서 용은 아주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 불교를 지키고 부처님을 지키고 하는 동물이에요. 다른 절에서는 저런 모양의 그러니까 용을 이렇게 단청반자 3칸이나 써서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흥사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청반자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단청반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직접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신흥사에 와서 직접 단청반자도 보고 또 제가 설명드렸던 건물도 한번 가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단청반자 놀이개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흥사는 잘 돌아보셨나요? 지금부터 단청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칼라네임펜, 색연필, 단청반자 키트들, 집게, 니퍼가 사용됩니다. 우선 단청반자 키트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에 키트의 포장지를 열어서 자, 꺼내보면 키트 테두리에 도면을 따라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채색은 최대한 꼼꼼하고 진하게 색칠을 해야지 나중에 구웠을 때 색감이 선명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완성되면 피팅 툴을 활용해서 슈링클스를 구워줍니다. 붓기 전에 슈링클스를 눌러줄 두꺼운 책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색연필로 눌러줄게요. 뜨거우니 집게나 볼펜을 이용해서 살짝 잡고 테두리 양옆으로 열을 빠르게 가해줍니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나면 눌림판으로 눌러줘서 모양을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슈링크스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완성되면 아까 따로 빼두었던 액세서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액세서리들을 옆에 있는 니퍼를 이용해서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